어? 아저씨, 이 사진 우리 엄마예요. 11살 소년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빨간 목도리를 두른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사진인데, 목도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사진의 주인인 중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누구인 걸까요? 초겨울 속초의 바다는 잿빛이었습니다. 해변가 카페 테라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하나만 사주세요. 고개를 돌리자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손끝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옷소매는 해져 있었죠. 도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꺼내려는 순간 지갑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소년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건네주려다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예요.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어릴 때 사진인데 목도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소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서미영이요. 저기 파란 간판 있죠? 거기가 엄마 가게예요. 서미영. 그 이름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커피 향도, 파도 소리도, 테라스의 웅성거림도 전부 멀어졌어요. 25해 전, 눈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가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그녀를 두고 도망쳐야 했던 그날 밤이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의 바랜 종이었지만 그 안의 얼굴만은 선명했어요.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19살의 소녀. 지갑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이 사진만은 25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엄마 가게가 어디라고 했지? 소년이 해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파란 간판이 바다 분식이에요. 엄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꼭 오세요. 아이는 목걸이 값으로 받은 10,000원을 꼭 쥐고 해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25해 동안 찾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운명이 다시 그를 그녀에게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저 파란 간판 너머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카페 테라스에 앉은 채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갔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25해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8년 고등학교 3학년 3반. 그해 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리 배치를 발표했어요. 도윤의 짝꿍은 서미영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중견기업이었어요.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아파트 단지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도윤이 타고 다니는 차는 기사님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 내려줬습니다. 점심시간엔 고급 도시락이 배달됐어요. 반 아이들은 도윤을 재벌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러운 반, 시기 반이었어요. 도윤은 그런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영은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학비 면제를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이 끊겼어요. 같은 교실, 같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달랐어요. 하늘과 땅만큼이나요. 도윤은 미영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쪽이었습니다. 미영의 교복은 낡아 있었어요.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운동화도 달아 있었습니다. 하얀 운동화였는데 회색빛이 돌았어요. 그래도 늘 깨끗이 빨아 신었습니다. 도윤은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가난해 보이는데 당당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데 깨끗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미영은 교실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 책을 읽었어요. 밥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어요. 밥 안 먹어?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 안 고파? 하지만 점심시간마다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미영은 책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윤은 못 들은 척했어요. 며칠 후 도윤은 샌드위치를 2개 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영의 책상 위에 하나를 올려놨어요. 뭐야, 이거? 남는 거야. 버리기 아까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러 2개를 산 거였어요. 미영은 한참을 샌드위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 그날부터 도윤은 매일 샌드위치를 2개 샀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미영의 운동화를 봤어요. 밑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양말이 다 젖었을 거였어요. 다음 날 미영의 사물함에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운동화였어요. 쪽지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누가 넣었는지 알았어요. 도윤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너야? 뭐가? 도윤은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귀가 빨개졌습니다. 미영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부터 도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 그 한마디에 도윤의 하루가 환해졌어요.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미영은 늘 맨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은 슬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맘대로 해. 퉁명스러웠지만 싫지 않은 말투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공부했습니다. 가끔 미영이 모르는 문제를 물었어요. 도윤은 알려주는 척하며 옆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너는 왜 나한테 잘해줘?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다르고 사는 세계도 다른데 나한테 잘해봤자 득될 것도 없잖아. 미영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내가 신경 쓰여. 미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상한 애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교할 때면 함께 걸었습니다. 미영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도 알려줬어요. 언젠가 이 노래 들려줄게. 미영이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윤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 곁에 평생 있고 싶다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건 상관없다고. 도윤의 아버지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 분양이 연달아 성공했어요.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장 사장, 건설업계의 신화를 쓰다. 도윤의 미래는 탄탄해 보였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누가 봐도 걱정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것보다 미영이 더 중요했어요. 이 마음을 언제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고백하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속을 잡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해가 붉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미영이었거든요.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동화도 샌드위치도 아무 데가 없이 건네받은 것들이 오히려 그녀를 울게 만들었어요. 도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영이 눈물을 훔치며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도윤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멍 위에 새로운 멍이 겹쳐 있었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구며 소매를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술 드시면 그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질 것처럼 작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그 후로 아빠가 술을 끊지 못해.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없이 말해온 것처럼, 이미 체념한 것처럼.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신고는 안 했어? 미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신고하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그냥 참으면 돼. 곧 졸업이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뭘 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 앞으로 집까지 바래다 줄게.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매일. 학교 끝나면 같이 가자. 집 앞까지. 내 집이랑 완전 반대편인데? 괜찮아. 운동 삼아 가는 거야. 도윤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거절할 것 같았습니다. 민폐가 된다고, 괜찮다고 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미영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집은 강남에 사는 도윤과는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했어요. 달동네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낡은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었고 가로등은 깜빡거렸어요.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의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마당도 없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지붕에는 녹슨 양철판이 덧대어져 있었어요. 도윤은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느 날 밤 미영을 데려다주고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물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뛰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미영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미영의 얼굴에 새로운 멍이 있었습니다. 왼쪽 뺨이 부어 있었어요. 미영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이 움찔했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위험하면 도망쳐. 어디든 좋으니까.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만약 갈 데가 없으면 나한테 와.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11월이 되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나란히 앉아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도윤이 물었어요. 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어?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 응. 아무도 안 때리고 배고프지 않은 곳에서 맨날 눈치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숨 쉬면서 사는 거. 도윤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꿈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미영에게는 닿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미영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믿어도 되는 건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야. 꼭 그렇게 해줄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도윤은 생각했어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25해가 지난 지금 속초 카페에 앉아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험의 무게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영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었거든요. 교문 앞에서 미영을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해가 기울어 갈 때쯤 미영이 나타났어요. 낡은 가방을 맨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도윤이 불렀어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수능 끝났는데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야? 도윤은 대답 대신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간 돼? 미영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녁 7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 무슨 말인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직접 말할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미영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알았어. 약속이야. 미영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린애 같은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서점으로 향했어요. 미영이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가 담긴 책을 찾았습니다. 표지가 예쁜 시집을 하나 골랐어요. 정성스럽게 포장지로 감싸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적었어요. 1998년 12월 24일 미영에게. 앞으로도 내 옆에 있고 싶다. 나머지는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좋아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포장된 시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달력을 봤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떨리지 않을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미영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데 그렇게 신경 쓰여? 도윤은 그때마다 웃기만 했어요. 그날 되면 알아. 미영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얼굴에도 기대가 어렸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웃었고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포장된 시집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리본이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글씨가 번지지 않았는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내일 미영에게 전화해서 약속 장소를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시 시청 앞 광장. 그곳에서 모든 걸 말할 거라고. 도윤은 시집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가 몰랐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이 그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밤이라는 것을. 1층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지만 아직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자 어머니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도윤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옷 입어. 무슨 일이냐고 물을 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복도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전체가 압류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압류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옷장을 열고 옷 몇 벌을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겨. 5분 안에 나가야 해. 도윤은 허둥지둥 지갑과 옷을 챙겼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시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쁘게 포장된 크리스마스 선물. 도윤은 그것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가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난생 처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현관 앞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집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이웃집 불빛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것을. IMF 이후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모든 빚이 아버지에게 쏠렸다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 4시 가족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도윤은 미영 생각뿐이었어요. 연락해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나왔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립도 없었어요. 지갑에는 신분증과 몇 장의 카드뿐이었습니다.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죠. 아버지에게 전화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휴대폰도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친구한테 연락해야 해요. 제발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져 갔어요. 미영이 기다리고 있을 시청 광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미영은 시청 앞 광장에 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트리가 반짝이고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새로 산 목도리를 두르고 왔습니다. 빨간색 목도리. 도윤이 예쁘다고 했던 색이에요. 7시가 됐습니다. 도윤은 보이지 않았어요. 곧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8시가 지났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발끝은 얼어붙었고 손가락 감각도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9시, 10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바람 맞은 거 아니냐고요. 미영은 모른 척했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미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도윤이 뛰어올까 봐서요. 하지만 끝내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도윤네 집 완전히 망했대. 회사 돈 빼돌리고 야반도주했다더라. 복도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진짜? 그 집 아버지 사기꾼이었어? 응,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도망갔대. 완전 먹튀지.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반도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안 온 거구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미영은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장도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냐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학 수속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고요. 연락처도 행선지도 남기지 않았다고요. 미영은 말없이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 평범하게 살게 해주겠다던 사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미영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것처럼 마음도 텅 비어갔습니다. 졸업식 날 미영은 혼자였습니다. 꽃다발도 가족도 없이 졸업장만 받고 학교를 떠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미영은 그 틈에서 유령처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녔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학?
대학은 돈 있는 애들이나 가는 거야. 공장이나 알아봐. 아버지는 미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도윤이 떠나고 희망도 함께 떠났어요. 남은 건 차가운 방과 술 취한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미영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어요.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야 집에 돌아왔죠. 몸이 부서져도 쉬지 않았어요. 멈추면 생각이 났으니까요. 도윤이,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배신당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을 하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만 마시면 주먹이 날아왔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반찬이 없다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미영은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미영은 처음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갈비뼈가 금이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누가 이랬냐고요. 미영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25이 되던 해 미영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소리쳤어요. 왜 맨날 나만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심했어요. 미영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녘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어머니 사진만 챙겼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돈을 꺼냈어요. 몇 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미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정도 아무것도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백반집을 찾아갔어요. 사장 부부는 불쌍하다며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미영은 그곳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주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좁은 다락방에서 잤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지만 적어도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32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장 부부가 경조사로 지방에 내려간 날이었어요. 미영은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술 냄새가 짙게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사장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30이 넘도록 부모 가게에서 빈둥거리던 사람이었죠. 평소에도 불편한 시선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그날 밤 있었던 일은 미영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가 됐습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미영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미영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울까 생각도 했어요. 병원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미영은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 잘못한 건 어른들이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올 뿐이다. 미영은 눈물을 닦고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몇 년간 모은 월급과 퇴직금, 비상금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났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목적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강원도 속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바닷가 마을. 거기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영은 뱃속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닌 거 알아. 하지만 꼭 지켜줄게.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미영은 터미널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간판도 골목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전부 처음이었어요. 서울과는 다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주머니에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잘 곳부터 찾아야 했어요. 해변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집주인은 불러오는 배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판은 낡아서 발에 차가웠어요. 하지만 미영은 웃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짐을 풀고 작은 이불을 깔았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창가에 세워뒀어요. 바랜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잘해볼게. 지켜봐줘. 미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임신 5달째가 됐을 때 미영은 해변가에 작은 노점을 차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싸구려 쌀로 밥을 짓고 시장에서 산 야채로 김밥속을 만들었어요. 떡볶이 국물은 고추장과 설탕을 섞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김밥과 떡볶이를 팔았어요. 발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위해 참아야 했어요.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겨울 바닷가는 한산했어요. 관광객도 별로 없었죠.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김밥 2-3줄 팔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미영은 남은 김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차가워진 밥알을 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더 팔릴 거라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그때 옆 노점에서 튀김을 팔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가, 떡볶이 때문에 배가 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 미영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희죽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내 눈은 못 속여. 몇 달째고? 5달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금순, 67살의 경상도 출신이었어요. 억센 사투리를 쓰는 작고 마른 할머니였습니다. 입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혼자냐? 미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천막을 미영 쪽으로 끌어다 줬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려는 거였어요. 여기 바람이 독해.
배찬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미영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미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자기 천막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는 튀김을 나눠줬습니다. 먹어라. 배 안에 애가 있는데 굶으면 안 돼. 할머니의 튀김은 바삭하고 고소했어요. 미영은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요. 처음 본 사람인데 신세만 지는 것 같다고요. 할머니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도 젊었을 때 혼자 아들 둘 키웠어. 남편이 바다에서 안 돌아왔거든. 미영은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 만났어. 시신도 못 찾았지. 그때 큰애가 5살, 작은애가 3살이었어.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때 나도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근데 시장에서 옆자리 아줌마가 도와줬어. 그 은혜를 아직도 못 잊어. 할머니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얼굴 보면 다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힘내라.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끔 노점에 들렀습니다. 미영의 김밥은 속이 알차고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조금씩 단골도 생겼죠. 아가씨 김밥 맛있네. 다음에 또 올게.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미영은 더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성을 담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배가 불러서 일하기 힘들 때면 박금순 할머니가 와서 도왔어요. 오늘은 내가 볼 테니까 가서 좀 쉬어라.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해야죠.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어서 가. 할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행동은 따뜻했어요. 미영은 그런 할머니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엄마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미영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이었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까지 혼자 걸어갔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아이를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울고 있었어요. 미영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그냥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아진. 내 이름은 서아진이야. 밝게 빛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어요. 하늘의 진리를 담은 이름. 이 아이만큼은 밝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금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산모가 미역국을 먹어야 힘을 쓰지. 어서 먹어라. 미영은 미역국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가족도 없는 자신에게 할머니의 미역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국물 한 모금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잘생겼네. 엄마 닮았어.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긴. 이제 힘든 거 다 끝났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미영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너무 작았습니다. 손톱도 손금도 전부 완벽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걸요. 바다와 박금순 할머니, 그리고 작은 생명 아진이, 미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차갑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영은 44살이 되었습니다. 해변가 작은 노점은 어느새 바다 분식이라는 가게로 성장했어요. 파란 간판 아래에서 미영은 여전히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정이 넘쳤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고 미영의 손맛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김밥 속이 알차다고 떡볶이 국물이 깊다고들 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11살이 된 하진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외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미영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반찬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7살 때부터 엄마를 도와온 아이였어요. 하진아, 숙제 먼저 하고 해. 괜찮아요, 엄마. 손님 많으면 내가 도와야지. 하진이는 또래보다 어른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는 뒷모습,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는 지친 어깨. 그래서 더 열심히 도우려 했어요. 손님들은 그런 하진이를 보며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진이 진짜 착하다. 엄마 복 받았어. 미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낮에는 김밥을 팔고 밤에는 조개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해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목걸이와 팔찌를 만들었죠. 관광객들에게 팔면 용돈벌이가 됐어요. 하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조개를 다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조개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엄마, 나도 해봐도 돼? 그래, 해볼래? 근데 조심해야 해. 조개 날카로워. 하진이가 10살이 되던 해부터는 아이도 옆에 앉아 함께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구멍을 뚫다가 조개가 깨지기도 하고 끈을 꿰다가 엉키기도 했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하면 돼. 미영은 하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조개에 구멍을 뚫고 끈을 정성스럽게 꿰었어요. 몇 번이나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하진이의 솜씨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완성된 목걸이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봐봐. 나도 이제 잘 만들지? 응, 우리 하진이 최고야. 엄마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미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미영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내가 만든 목걸이. 해변에서 직접 팔아봐도 돼? 미영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엄마가 팔면 되는데. 내가 직접 팔고 싶어. 내가 만든 거니까. 미영은 망설였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걱정됐거든요.
거절당하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항상 친절하지 않다는 걸 미영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진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쉽지 않아. 안 사겠다고 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지. 하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박금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튀김 노점을 하고 계셨어요.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 맑았습니다. 해봐야 느는 거다. 내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 걱정 마라. 미영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라는 눈빛이었어요. 알았어. 대신 조심해야 해.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해. 알았어요, 엄마. 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미영도 따라 웃게 됐어요. 다음 날 하진이는 목걸이 5개를 들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가방에 목걸이를 넣고 어깨에 둘러맸어요. 미영은 가게 앞에서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등이 멀어져 갔어요. 하진이는 해변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서 있기만 했어요. 발끝으로 모래를 차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갔지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진아, 저 아줌마한테 가봐라. 착하게 생겼다. 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깊은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한 관광객에게 다가갔어요. 아줌마, 이거 엄마랑 같이 만든 거예요. 하나만 봐주세요. 관광객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뭐야? 직접 만든 거야? 네. 조개는 제가 바다에서 주웠고요. 끈 꿰는 건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목걸이를 들여다보더니 관광객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진짜 예쁘다. 얼마야? 5,000원이요. 하진이의 순수한 눈빛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의 정성스러운 목걸이에 감탄하며 지갑을 열었어요. 이거 하나 줘. 우리 딸 줄 거야. 나도 하나. 기념품으로 딱이네. 그날 하진이는 목걸이 4개를 팔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아이는 10,000원짜리 2장을 펼쳐 보이며 활짝 웃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팔았어. 4개나. 미영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진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하진이가 미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미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낸 것도 기특했지만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감동이었어요. 됐어. 하진이가 갖고 있어. 내가 번 거잖아. 싫어. 엄마가 맨날 나한테만 좋은 거 사주잖아. 이번엔 내가 살 거야. 미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멀리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겨울 하진이는 여느 때처럼 해변 카페 근처에서 목걸이를 팔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들에게 다가갔어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코트 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멍하니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하진이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하나만 사주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 밑에 피로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얼마니? 5천 원이요. 남자가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를 꺼내려는 순간 지갑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진이가 재빨리 주워들었어요. 건네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예요.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어릴 때 사진인데 목도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하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 이름이 뭐니? 서미영이요. 저기 파란 간판 보이죠? 거기가 엄마 가게예요. 서미영. 그 이름이 남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도윤. 45살의 건설사 대표. 25해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영을 시청 광장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의 바랜 종이었지만 그 안의 얼굴만은 선명했어요.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웃고 있는 19살의 미영. 지갑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이 사진만은 25회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진이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해질녘 도윤은 파란 간판 앞에 섰어요. 바다 분식이라는 글씨가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짧아진 머리, 앞치마를 두른 모습. 하지만 고개를 숙인 옆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25해가 지났지만 도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밀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님을 맞는 익숙한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인사말이 입술 끝에서 흐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어요. 시간이 멈춘 듯 둘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이 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도윤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미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5해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있었어요.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떡볶이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어요. 두 사람 사이로 25해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25해의 원망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25해 만의 재회였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가게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떡볶이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만 났어요. 미영은 하진이를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숙제하고 있어. 엄마 금방 갈게. 하진이는 도윤과 엄마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미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나가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의 뒷모습을 따라 가게를 나섰어요. 둘은 해변 방파제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발소리만 모래 위에서 사각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파도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철썩거렸습니다. 방파제 끝에 다다랐을 때 미영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25년 만이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 앞에 서니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다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미안하다는 말뿐이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미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단련된 강인함이었어요. 그날 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 자정까지 눈 맞으면서 서 있었어. 미영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쏟아지던 시청 광장.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발끝 감각이 사라져도 못 떠났어. 혹시 내가 올까봐, 무슨 일이 생긴 걸까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그렇게 기다렸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저 여자 바람 맞았다고, 불쌍하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다음날 들은 건 뭔지 알아? 회사 돈 빼돌리고 야반도주했다는 소문. 사기꾼 아들이라는 얘기.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아버지는 사기꾼이 아니야. 동업자한테 배신당한 거야. 그래서 그게 나한테 한마디도 못한 이유가 돼? 미영의 물음에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주머니에 동전 한 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25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겁했어.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대구에서 막노동하면서 매일 생각했어. 찾아가야 하는데, 찾아가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놈이 무슨 낯으로 가. 그냥 내가 잘 살고 있길 바랐어. 미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자격? 내가 뭔데 자격을 논해?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미영의 짧은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나는 그냥 한마디면 됐어. 살아있다는 말, 괜찮다는 말. 그거면 됐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가 드러났어요. 근데 아무 말도 없었어.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쉬운 사람. 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미영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진은 뭐야?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도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진이가 주었던 그 사진. 25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 매일 꺼내보며 버텼던 세월. 하지만 그 말을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영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이었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을 거잖아. 도윤은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이 아버지는 누구야? 미영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파도 소리만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감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물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웠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도윤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눈빛에 25회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뭔가. 그게 뭔지 도윤은 알 수 없었어요. 미영이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부르지 못했어요. 부를 자격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25년의 시간이 둘 사이에 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아니, 허물어도 되는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25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19살의 미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람에 실린 속삭임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파도만 대답 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방파제에서의 대화 이후에도 도윤은 매주 속초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왔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가게 문을 함께 닫았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퉁명스럽게 굴었어요. 또 왔어? 할 일 없어? 없어.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창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묵은 박스들을 치우고 선반을 닦았어요. 미영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삐걱거리던 의자를 고쳤어요. 공구를 가져와서 나사를 조였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저 사람 누구야? 사장님 남편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못 들은 척했어요. 네 번째 주에는 하진이에게 농구공을 사다 줬습니다. 하진이가 농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저씨, 이거 진짜 져주는 거예요? 응. 학교에서 쓰렴. 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하진이는 도윤을 따랐습니다. 방과 후에 농구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숙제를 봐달라고도 했습니다. 게임 이야기도 나눴어요. 미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진이가 저렇게 웃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금순 할머니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저 남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뭐가요? 진심이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 눈빛이야.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과 하진이가 방파제에서 농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미영은 그 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진이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저랬을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자. 미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하진이 학교도 좋은 데로 보내고 가게도 좋은 자리에 얻을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내 터전이야. 12년을 여기서 살았어. 알아. 하지만 하진이 생각해봐.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속초는 미영에게 상처를 치유해 준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진이에게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애, 엄마가 혼자 낳은 애. 학교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미영은 알았습니다. 아이가 풀이 죽어 들어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서울 안 가? 왜? 서울 가고 싶어? 거기선 아무도 나 모르잖아. 그냥 서하진으로 불릴 수 있잖아. 미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미영은 결심했어요. 하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금순 할머니에게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서울 가려고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하진이한테는 그게 나을 거야. 할머니,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긴 내 집이야. 미영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울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오해하지 마. 당신 때문이 아니야. 하진이 때문이야. 알아. 그리고 이건 용서가 아니야. 아직 안 풀렸어. 그것도 알아. 도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울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마포구 전통시장 근처에 구해준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바다와 당신이라는 간판 아래 미영은 여전히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하진이도 새 학교에 적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빠 없다고 놀리는 아이도 없었어요. 속초와는 달랐죠. 아이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도윤은 매주 가게에 왔어요. 이제는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을 보고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고 하진이 숙제를 봐줬어요. 자연스럽게 저녁을 함께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어요. 손을 잡는 것도 나란히 걷는 것도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하진이는 둘 사이에서 해맑게 웃었어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미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직 이르지 않아? 숨기고 싶지 않아.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미영은 불안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 아이가 있다는 사실. 도윤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어요. 일요일 오후 도윤은 혼자 대구에 있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과일을 깎고 계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서미영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아들이 좋아한다고 했던 여학생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있어요. 11살 아들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과일 깎던 손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된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애 딸린 여자는 안 돼.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여자를.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아이를 키운 건 저 때문이에요. 25해 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저예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결혼은 두 집안 일인데 시작부터 짐을 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좋은 사람 많잖니. 도윤은 더 말하지 못하고 대구를 떠났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미영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미영은 도윤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반대하셨구나.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원래 안 될 인연이었나 보다. 그 말에 도윤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 안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님을 설득할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5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믿었다가 무너졌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도윤의 손을 천천히 빼냈어요. 그날 이후 미영은 도윤을 피했습니다. 문자가 와도 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매주 대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안 된다. 도윤의 어머니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맞선 사진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밀어냈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은 미영이 뿐입니다. 집을 나서는 도윤의 등 뒤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냉담한 시선이 따라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속초의 낯선 번호였어요. 미영이, 금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곧바로 버스표를 알아봤어요. 하진이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보러 가야지. 나도 갈래.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에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아저씨, 우리 속초 가요. 금순 할머니가 아프대요. 내가 데려다 줄게. 터미널에서 기다려.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도윤의 차가 속초를 향해 달렸습니다. 동해안 도로를 따라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방눈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강릉을 지나면서 눈발이 거세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잠깐 쉬었다 가야겠어. 도윤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눈폭풍이 차창을 두드렸어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어요. 미영과 도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히터 바람만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25해 만에 처음으로 반말이었어요. 미영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때 일 끝까지 말하게 해줘.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하진이가 처음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이거 25해 동안 가지고 다녔어.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너한테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약속도 못 지킨 놈이 빈손으로 나타나면 뭐가 되겠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집이 넘어가고 연락처도 다 사라졌어.
너한테 전화하려고 공중전화 앞에 수십 번을 갔어.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 미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어요. 이 사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약속 못 지킨 것, 너 기다리게 한 것,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어. 그래서 차마 찾아가지 못했어. 눈물이 도윤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중년 남자의 울음은 소리가 없었어요. 어깨만 떨렸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처럼요. 그때도 이렇게 눈이 왔어요. 광장에서 혼자 기다리던 밤이었습니다. 발이 얼고 손이 곱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미영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미영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윤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미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어도 돼? 25해 전에 못 지킨 약속. 이번엔 반드시 지킬게. 도윤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뒷좌석에서 하진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와 아저씨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안 울어. 눈이 시려서 그래. 하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웃으면 됐으니까요. 눈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도윤이 시동을 걸었어요.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시겠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도로 위로 바퀴 자국이 남았어요. 2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과로와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께 영양제와 홍삼을 보냈어요. 하진이는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다음엔 제가 김밥 말아 갈게요. 서울로 돌아온 후 미영과 도윤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나란히 걷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부모님은 여전했어요. 도윤이 전화할 때마다 끊어버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도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대구에서 온 전화였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이 확 깼어요. 뭐라고요? 어디예요? 대구 시립병원이야. 빨리 와. 도윤은 곧바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새벽 도로를 달려 대구에 도착했어요.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어떠세요? 심근경색이래. 쓰러지신 지 한참 만에 발견됐어.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떠올랐어요. 안 된다는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도윤은 병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한때 호령하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왔냐?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요. 25해 전. 그때 일. 도윤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빚에 쫓기고 정신이 없었어. 그때 내가 좋아한다던 여학생 생각은 못했다. 아니, 안 했다. 도윤은 묵묵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반대한 것도.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혼모라서 아이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야. 내가 부끄러웠어. 25해 전에 그 아이한테 한 짓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집 때문에 그 아이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잖아. 그걸 어떤 낯으로 마주하냐. 그래서 반대했다. 도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반대가 이런 이유였을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미영희 씨는 원망 안 해요. 아버지를 탓한 적 없어요. 그래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아버지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그 사람, 데려올 수 있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고 싶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다음 날 미영은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진이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응. 미영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괜찮아? 도윤이 물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 도윤의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영을 본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어요. 25해 전에 그 학생이었습니다. 교복 입고 수줍게 웃던 아이가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앉아요.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단 3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25해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 때문에 당신 인생이 힘들어졌을 거요. 그걸 알면서도 이번에 또 반대했어요. 내가 비겁했어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25년 전 광장에서 홀로 기다리던 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던 새벽.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던 날들.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다 잃은 노인이었어요. 병상에 누워 눈물 흘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제 놓아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도 곁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병실 문 밖에서 도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지만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 그걸 이제야 내려놓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도윤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갈 수 있어? 응.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습니다. 25년 동안 얽혀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주일을 더 버티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어요. 도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 사람 놓치지 마.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겨울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대구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친척들이 몇 명 왔습니다. 미영도 왔어요. 하진이와 함께였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미영이 도윤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며칠을 우셨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하진이가 서 있었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어색해했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어요. 하진아, 괜찮아? 네. 아저씨는요? 나도 괜찮아. 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들면 울어도 돼요. 엄마가 그랬어요. 울면 좀 나아진다고.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1살 아이의 위로였습니다. 고마워, 하진아. 도윤은 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도윤의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미영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바다와 당신, 여기구나. 간판을 보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미영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색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 손때 묻은 조리대, 벽에 걸린 조개 껍데기 장식. 예쁘게 해놨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았어요. 미영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미영 씨, 네, 내가 반대한 거 미안해요. 미영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나도 싫었어요. 솔직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것도 걱정됐고 미영은 묵묵히 들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당신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욕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예의 지키더라고. 하진이도 의젓하고 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가 당신 곁에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인정할게요. 미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렸어요. 저녁 무렵 도윤이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하진이도 데리고 나와.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어. 미영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설레어 있었습니다. 하진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어요. 서울시청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도윤이 트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왔어? 응. 여긴 왜? 도윤은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 미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약속 장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트리 앞. 여기서 기다렸었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의 추위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어요. 낡은 책이었습니다. 시집이었어요. 이게 뭐야? 25년 전에 주려고 했던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미영이 책을 받았어요. 표지가 바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영아,
평생 내 곁에 있고 싶어. 1998년 12월 24일 도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영아.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봤습니다. 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25년 전에 못한 말 할게.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하진이 아버지가 되게 해줘.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엄마. 하진이가 옆에서 외쳤어요. 받아. 빨리 받아.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받아요. 축하해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단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25회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미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해. 25회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영이 도윤을 안았어요. 하진이도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25회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광장의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5회 전에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마포구 전통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바다와 당신 가게 앞에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 단장을 마친 가게의 재개업 날이었어요. 간판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속초 바다 사진이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보내준 거였습니다. 잘 되라고 보내는 거다. 속초 바다가 지켜줄 거야. 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 직접 오지 못했지만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울지 마라.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거면 됐어. 미영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양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김밥 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세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곧이요. 하진이는 5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어요. 학교 끝나면 여전히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반찬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도윤이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세 사람은 속초로 여행을 갔어요. 박금순 할머니를 만나러요. 할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하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다 컸네. 이제 어른이다.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서 고맙다. 그거면 됐어. 미영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속초에서 올라온 박금순 할머니, 도윤의 어머니도 참석했어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며느리야. 하진이가 축사를 했어요.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혼자 힘들 때 많이 울었어요. 나도 알았어요. 이제는 안 울어도 돼요. 도윤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있으니까요. 미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닦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해 겨울, 세 사람은 다시 시청 광장에 섰어요. 트리가 반짝이고 눈이 내렸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미영은 불러온 배 위에 손을 올렸어요. 5달이 된 아이였습니다. 하진이가 물었어요. 동생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도 괜찮아. 건강하면 돼. 하진이가 엄마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어요. 형아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 미영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5해 전 이곳에서 혼자 울었어요. 발끝이 얼어붙도록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곁에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어요. 25년 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듬해 봄 서울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다와 당신 가게 앞 골목에도 꽃잎이 흩날렸어요. 분홍빛이 바람에 실려 창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이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서하윤. 하진이가 동생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13살이 된 오빠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엄마, 하윤이가 나보고 웃었어. 아직 못 웃어. 그냥 트림한 거야. 도윤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하진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아니야, 진짜 웃은 거라고. 나 알아보는 거야. 미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속초에서 올라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아기 얼굴을 보겠다며 기어이 오셨어요. 도윤이 대구에서 모셔온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아기를 보셨습니다. 이쁘다 이뻐. 엄마 닮았네. 박금순 할머니가 아기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윤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생기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작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미영이 끓인 된장찌개와 도윤이 서툴게 썬 김밥이었죠. 박금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미영이가 혼자 애 낳고 노점에서 떨 때 걱정이 태산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미영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걱정 마라. 아직 안 죽어. 하윤이 돌잔치는 봐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진이가 동생을 안겠다고 졸랐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하진이 품에 안겨줬습니다. 팔 아프면 바로 말해. 괜찮아요. 나 이제 힘세거든요. 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기가 오빠 품에서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진이의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엄마 봐봐. 하윤이가 내 손 잡았어. 미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미영의 어깨를 감쌌어요. 왜 울어? 몰라. 그냥 울어. 행복해서 우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25해 전 혼자였습니다. 눈 내리는 광장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는 속초에서 아이를 낳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식탁 주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어요. 엄마처럼 돌봐준 할머니가 있었고 이제는 가족이 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식탁을 둘러봤어요. 이 풍경이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도윤이 속삭였어요.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야말로. 기다려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네 사람의 식탁? 작지만 가득 찬 행복이었습니다. 25년 누군가에겐 인생의 절반이 되고 누군가에겐 기다림의 전부입니다. 미영은 그 긴 시간을 원망과 상처 속에서 버텼습니다. 도윤은 그 긴 시간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났네요.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지나간 건 아닐까? 진심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용서는 상처보다 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혹시 풀지 못한 매듭이 있으신가요?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멀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